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드앤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원찬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주시에서 앞전에 이제 계장님 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경주가 그 사회적 기업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포항에 이제 한 40개 정도 있고요. 안동에 또 이제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숫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이제 잘 전달이 안 된다고 해서 경주시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자고 추진해서 지금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갖고요. 좀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잘 못해서 딱딱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면 조금 유연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운영한 지는 이제 횟수로 11년 됐고요. 지금 만으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고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부터 이제 최근 한 10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에 기업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때까지의 시장이 제3섹터 시장이라 하는데요. 1섹터 시장은 국가에서 움직이는 시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로를 닦고 항만을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 그런 시장. 2섹터 시장은 기업에서 하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적인 시장. 우리나라는 이제 1990년도 후반기까지 1섹터 아니면 2섹터 시장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제3섹터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선진국에서만 이런 개념에 대한 제3섹터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냐 하면 1섹터, 2섹터 시장만으로는 이런 국가 주도, 기업 주도의 경제 구조만 있지 지역을 위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롭게 하는 지역 단위의 경제를 만드는 것들이 제3섹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를 때 지역사회 내지는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경제 단위를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한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가 헷갈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예산을 지원 많이 해주고 육성을 많이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적인 나라에서 양극화가 심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른들,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이런 얘기 있었죠. 개인 택시 한 대만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었고요. 포크레인 중장비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장할 때 고용이 같이 고용됐어요. 그런 국가 시장이 커지든 기업 시장이 커지든 일자리가 계속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보면 어떻게 70년도부터 80년대까지는 일자리 호황기였죠. 왜냐하면 대학 졸업해서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가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애들은 일반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IMF 이후로 이게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IMF 이후 때부터 성장은 계속합니다. 지금 거의 3만 불에 근접했는데 고용은 80년대보다 고용이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중심적인 부분들이 기계 중심적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더 이상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심한 것이 지역 단위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서울로 몰리고 일자리가 서울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람은 계속 서울로 몰리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이 계속 서울로 가버리니까 청년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도시 자체가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은 잃게 되고 이게 이렇게 계속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 이제 신문을 조회해보면 인구 통계를 냈는데 전부 다 빨간불이에요. 앞으로 10년 내에 없어질 통합될 자치단체가 영양, 군위, 청송 이런 데 자치단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통합된다는. 그만큼
절대적인 인구를 갖추지. 그럼 인구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소비가 없다는 얘기고요. 소비가 없다는 얘기는 돈이 서울로 계속 가버릴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한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일자리를 늘려라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받으면 5년 평균 동안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냐? 5년 평균 했을 때 통상적으로 8억을 무상 지원해줍니다. 8억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상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이 방법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10년이 됐는데 이 사회적 기업이 10년이 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퇴직해서 퇴직금을 2억을 들여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차리거나 혹은 뭡니까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지원 정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기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용, 누군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8억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고용하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그 취약계층이 어떤 취약계층이냐면 55세 이상의 고령자. 자, 우리 주변에 55세 이상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고령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라서 일자리 제공을 받기 힘드니까 이런 사람을 먼저 채용하라. 그 다음에 저소득자. 그러면 저소득자가 국민소득이 60%. 그럼 제가 이제 내보면 저희가 아기가 2명에 와이프가 있고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임금을 받을 때 월급이 250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저소득자. 그러니까 제 정도가 돼도 저소득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일 시간에 그 하위 60% 그룹이 나오는데 웬만한 소득을 가진 그룹들은 저소득자가 돼요. 그러니까 저소득자가 되든 경력단절 여성이 되든 고령자가 되든 이런 인력들을 최대 우선 고용을 해서 약 전체 근로자 수의 30%에서 50%를 채용해야지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들을 고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청년들 고용할 때 부모 세대에서 분가되지 않았어요. 청년들 고용할 때 부모 세대에 분가되지 않았고 4인에서 5인 가족이 많아요. 그 가족들에서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다 저소득자입니다. 소득이 60% 이하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사회적 기업이 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나누는 거.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8억 중에 6억이 인건비입니다. 한 명을 고용했을 때 한 명당 100만 원씩 5년간 지원해 주는. 그 나머지 차액들은 회사가 돈을 벌어서 임금을 줘야 되는 구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지원받는 비용들이 인건비와 포장비와 R&D 비용과 뭐 이런 그 홍보비를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앞으로 미래의 키워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망받는 키워드 업종이 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1위에는 뭐 SNS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7위에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라는 부분들이 랭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20, 30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내가 커피를 사 먹는데 같은 커피라면 그 지역의 생산자 농가들을 보호해주는 커피를 사 먹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뭐 신발, 탐스 슈즈.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아프리카 빈민에게 한 켤레가 기부가 되는 형태의 경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이게 하나의 3D 프린트와 같은 하나의 그런 에너지와 같은 기술과 같은 상품이 되기 시작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처럼 들리는 게 올해 작년하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와 의무교육으로 이게 교육과정에 편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같은 가격의 제품을 사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상품들을 사라는 계기들을 소비 교육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더 중요하게 얘기를 사례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살시장 개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민들이 어떻습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요. 살시장 개방한다 하면 이렇게 되죠. 망한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개방해버리면 중국에서 양파를 많이 수입해버리면 양파가 가격이 폭락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는 수입해버리면 시장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역으로 일본은 살시장 개방합니다. 국가가 살시장 개방해요. 근데 국민들이 안 사 먹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민사회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국의 어떤 식량이라든지 자국의 그런 경제라든지 지역사회 경제를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제품들을 사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정말 여러분들이 대구나 저희 경주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대구나 서울에서 가면 간판 커피 업종의 간판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공정무역 커피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공정무역 초콜릿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그 지역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지원이 되는 제품들을 사는 것. 그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랍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부분이라면 지역에 있는 고용들을 우선하는 기업들에게 구매를 일어나게끔 만드는 정책. 그러니까 이 정책에 의해서 국가가 한 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지금 전국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주가 관광지니까 관광지 산업에 대해서 사례를 드리면요. 이게 제주도도 똑같고 어디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거지, 이런 부분이죠. 하드웨어 중심. 그러니까 편리함을 중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되다 보니까 실제로 관광지에서 오는 관광 비용들이 지역 업체에서 소요되는 거는 얼마 없고 전부 다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저의 돈을 쓰이다 보니까 이 돈들이 자금들이 계속 외부로 유출되어 가고 경주는 실제로 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근데 이게 관광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대기업의 골목시장 장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금토일 울릉도에 갔다 왔어요. 도의 국장님하고 울릉도 지역에 이제 그런 사례 개발, 사회적 기업 인식 확대, 사례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이런 거죠. 그 울릉도의 도동항에 내리면 프랜차이즈점 커피와 프랜차이즈점 편의점이 가득 있는 겁니다. 거기에 렌트카, 울릉도 안에 렌트카가 300대가 있다는데 그 렌트카 300대들이 대기업, 한진 렌트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점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광객이 많이 가서 사면 수수료가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이런 거죠. 울릉도라는 기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경제단위는 종속돼 버립니다. 가격 결정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렌트카 50대만 등록할 수 있으면 본점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죠. 뭡니까? 30대, 20대 지점을 내드렸구만 대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들어야 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런 데 구조되어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경주시 고문단지에 왔을 때 사람들한테 100명에게 대면 인터뷰를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쓴다는 평균 2박 3일 왔을 때 100만 원 정도 썼을 때 교통비,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이 돈 경주에 오진 않습니다. 이 돈들은 20%는 외부로 나가죠. 숙박 전부 다 현대호텔, 그 다음에 하나콘도 이런 리조트에서만 잡니다. 지역 숙박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숙박비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가죠. 먹는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경주분 계시지만 여기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경주의 보문의 관광단지에 가면 소상공인 있는 장사하는 데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뭐 있습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밖에 없어요. 아예 전부 다. 그럼 여가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에서 만든 테디어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용하죠. 실제로 이분들이 쓰는 거는 뭐냐면 문화유적지 입장료 한 몇 군데랑
밥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밥집 한 두 군데. 그러면 한 10만 원, 10% 쓰기 위해서 90%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 젊은 사람들 일할 게 없어요. 예전에 진짜 좋았어요. 수학여행 다 여기 몰릴 때. 그때 바가지를 씌워도 관광객들이 다 몰렸습니다. 유수 호텔 다 잘 됐어요. 보문에 상가 가진 사람이 장사를 못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뭐냐면 자본 경쟁력이 안 돼요. 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시설화되는 걸로 자금을 밀어버리면 자금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면 경주는 이 관광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한 해, 관광산업에 대해서만 쓰는 비용이 한 해 400억입니다. 경주시가 1조 원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서 400억 정도를 직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씁니다. 그 400을 누구 위해 쓰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을 위해서 쓰는 거죠. 대기업을 위해서 쓰는 거죠. 지금 경주시 키워드 조사하면 인구 감소율 경북 도내에서 1위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율이. 그러면 계속 생각해보면 이래요.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도시는 고령화가 되고 이런 자리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다 장악하면 경주의 낙수 효과는 점점 없어지니까 이거죠.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입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관광산업에서의 한계가 그런 거죠.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자리는 점포는 다 비어나가고 이 점포를 대체하는 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장악하는 거예요. 보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판매량이 전국 1위라. 경주에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홈플러스 매장 판매율이 1위라. 이 얘기들은 그만큼 이런 얘기죠. 홈플러스 들어오면 400명 고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홈플러스 들어오면 400명 고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명 소상공인을 죽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대기업 장악 그 중재를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이런 얘기죠. 대기업이 빠졌을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경제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게 뭔 얘기냐면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사회적 기업이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업, 여신업. 이 두 가지는 못합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사회적 기업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라서 못하는 거. 그 외의 업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업종들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시장 경쟁력을 무기로 이제 자금력을 무기로 계속 이렇게 이제 시장이 확대가 돼 버리면 실제로 경주에 우리가 보문 단지가 있다는 거에 대한 기대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부분들이겠죠. 지금 포항에서도 북부해수욕장 그렇게 많이 개발하면 뭡니까? 북부해수욕장의 80%는 프랜차이즈 입점들이 돼 있는 거고 거기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수수료만 납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지역 경제를 이롭게 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뭐 사회적 기업 육성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됐는데 그들이 더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청년들의 창업들, 시니어들의 창업들을 이런 업종에 경쟁할 수 있도록 창업을 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망하지 않는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부디 이제 여기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자본으로 창업하는 사람들을 말려야 돼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창업률이 굉장히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창업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대해서 그 2년 이내에 80%가 문을 닫고요. 5년 이내에 거의 90%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5년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퇴직금 2억, 3억 들여갖고 어느 걸 잡으면 5년에 망할 비율이 90%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 정책이 많아요. 대출 정책.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어떤 업종이라도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윤리적 가치를 가지면서 지역을 고용해 나가면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우선구매, 국가에서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업종이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냐? 우리나라만의 문제냐고 보면 일본의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요. 일본이 1980년대 정말 잘 나갔는 게 전자산업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니, 도시바 이런 쪽에서 카메라부터 뭐 라디오부터 모든 전자제품이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습니다. 1위일 때는 그렇게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딱 2000년도에 삼성하고 LG가 TV하고 가전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같은 조그만 소도시에서 그 전자산업만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파나소닉하고 도시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 지역에서 공장을 폐업해버립니다. 왜? 시장 점유율이 안 나오니까 폐업해버려요. 그러면 실직자가 당장 뭐 1,500명, 3,000명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저쪽 해외에서 어느 국가가 약간 힘들었는데 이쪽에 있는 나라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기침했는데 기침 효과가 다른 지역에 생기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돈 하나 쓰는 것까지 다 글로벌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한 개인이, 한 지역이 뭔가를 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지자체가 우리도 지금 그렇죠. 여기 일진 베어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현대 계열이랑 에어컨 계열 쪽에 만도나 이렇게 위니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어느 안 좋아서 공장 폐업을 해버리면 중소기업이 중소도시 하나가 그 도시 하나가 그 실업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업할 만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제가 직접 발췌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의 제조업체들 이게 다 전부 다 전자산업하고 자동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장들이 폐업을 하는 게 누구 때문에 폐업했습니까? 한국의 삼성과 LG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얘기들을 다시 얘기하면 거제도에 2000년도에 거조되는 MBC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한 장을 물고 다닌다. 우리나라가 해운업일 1위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땠냐면 거제도 전체 경제가 다 살아요. 해운업 잘 되죠. 하도급 업체 잘 되죠. 회식하니까 식장 잘 되죠. 외부에서 근로자들 많으니까 펜션 잘 되죠. 원룸 잘 되죠. 어떻습니까? 부동산 업자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잘 살게 되죠. 근데 2010년도 들어서 해운업이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외부에서 왔던 파견 근로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부동산 경기 침체되죠. 땅값 하락되죠. 식당들 회식 안 하죠. 식당들 운영 어려워지죠. 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제시가 잘못했냐, 일본의 어떤 지역 공동체가 잘못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가 올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운영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한 도시의 경제 활성화, 경제 규모를 30% 정도는 사회적 기업이 거래하기를 원하는. 즉 뭐냐면 세계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도시의 30%는 전체 경주시가 1조 원의 예산을 든다면 3천억 정도는 사회적 기업 간 거래를 통해서 저기가 해외 속 세계화 속에서 힘들어지더라도 이 30%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대량 해고와 대량 실업과 대량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망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들 역으로 골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경주시와 같은 곳이 경제 구조가 단단해지면 경상북도의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는 거고, 경상북도의 경제 구조가 탄탄해지면 대한민국이 탄탄해지는 거고, 대한민국이 탄탄해지면 세계화 속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이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시작돼서 만들어져 와 있다는 얘기.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제일 늦게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사람들한테. 오늘 또 누군가는 자기 자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종속되는 경제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자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30%의 시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착한 소비, 같은 가격이면 지역을 이롭게 하는 소비를 이끌어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 지금까지의 경제는 거래, 기업 간에 주고받는 거래 혹은 기부, 우리가 돈이 일정 부분 사회에서 주는 기부, 이 두 가지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제 구조는, 사회적 경제는 이런 부분들이죠.
거래와 기부가 결합되어 있는, 우리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누군가에게 일자리 만들고 우리가 이 제품을 샀을 때 어느 기업을 연대시켜주는 연계성 있는 거래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 바라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얼마나 그 혜택이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판매해주는 e스토어 365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만드는데요. 여기 이제 이런 거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품들을 다 진열을 해주고 판매 대행을 해줍니다. 원래는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지원센터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 단위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이거를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은 거, 어떤 분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사업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 사회적 기업만 만들어줘. 정부에서 저 지원금 하나도 안 받을게요. 뭐가 지금 강화되고 있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된다는 것들이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월 4월까지 매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한 2,000개 공공기관들이 전체 예산은 얼마인데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얼마를 구매했다는 리스트를 매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들어가면 이 물품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걸 해달라고. 누가 주로 찾아오겠습니까? 용역 구매 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해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시설 관리는 100명, 200명, 300명 이런 것들을 위탁받는 부분이니까 금액 단위가 크니까. 그래서 코레일이 지금 철도청 코레일에서 700억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차역 청소 관리하고 하는 것 예산이 700억입니다. 그 중에서 300억 원을 아예 사회적 기업한테만 구매를 해요. 이런 정책 때문에 그렇겠죠. 점점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그렇게 자리를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실적에서는 국가기관, 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이런 부처, 광역지자체, 경상북도 이런 데라, 기초지자체, 경주시 이런 데라, 교육청도 지금 광역교육청, 공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783개로 보이지만 경상북도 안에 있는 공공기관 숫자를 냈을 때 약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공사, 뭐 지자체,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범위가 되는 게 경상북도 안에서 2,000개 정도가 있고요. 우선구매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근데 지금 서울에 지금 사회적 기업 기사 검색,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서울에서 지금 작년에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했던 것들이 서울시 안에서만 780억 정도 구매를 했고요. 성남시에서는 전체 구매 가능한 예산 중에 60%를 사회적 기업으로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남에 가면 이런 거죠. 공공기관과 뭐 사업하는 데는 사회적 기업 아니면 아예 판매가 안 될 만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경북에서 그게 좀 어려워요.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그럼 경북에서는 싫어하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성향적인 얘기고 정책의 법령적인 정책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판매하는 우선 구매 대상 한 3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중증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이런 부분들은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죠. 그게 전 업종에 가능하냐? 전 업종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 업종에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서 가봐보면 뭡니까? 소상공인들 중에 여성 기업 등록하신 분 거의 없어요. 여성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여성 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익 계약입니다. 내가 커피숍을 해요. 내가 커피숍을 해요? 커피숍을 하는데 그러면 커피숍 하다 보면 그런 거 할 겁니까? 케이터링 커피를 판매하거나 가서 다 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 기업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까지 수익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공무원들 알겠죠? 회계 담당 공무원들. 여성 기업을 더 우선해주고 사주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라이센스를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회식한다 치거나 다른 뭐 관련 행사를 한다 치거나 해서 식당을 이용한다 칩시다. 사회적 기업인데와 사회적 기업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어디에서 사겠습니까? 같은 돈이면. 경영평가,
뒤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봤냐면 우선구매 그 평가에 지표가 정말 많지만요. 그 평가는 지표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만 공공기관의 장을 연말평가에서 A, B, C, D 이렇게 나눈다고요. 거기에 평가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지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진보되신 분들은 이걸 하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서 여성기업을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제품 하나 사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구매 실적도 채우고 여성기업 제품도 채우죠. 지금 근데 공공기관에 대한 총 예산 중에 우선 구매로 품리는 예산이 1%도 안 돼요. 경북에서는. 아직 미래 확대적인 얘기들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경쟁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접근이 되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죠. 우선 구매를 할 때 그러면 우선 구매 예시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경력품하고 기념품, 공연, 도시락, 식자재류, 사무용품, 기호식품, 의류, 그 다음에 청소 환경 용역, 인쇄 IT 디자인, 보건 의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비누부터 시작해서 자전거까지 출장 뷔페 도시락, 축산물, 뭐 LED 조명, 봉투, 종이컵, 차, 유니폼, 청소, 소독, 방역, 도배 장판, 현수막, 디자인, 가구 뭐 이런 제품들을 생산되는 사회적 기업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주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19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활동하는 게 11개가 있는데요. 몇 개 있겠습니까? 11개 업종들이 합쳐보면. 팔 수 있는 품목,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 아직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북 전체에서 사회적 기업이 202개 있습니다. 그 202개가 생산되는 제품을 모아도 하나 카탈로그를 만들기 어렵다. 아직 업종 업태에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이 일자리 정책, 지금 이 정부에서 키워드가 그 일자리 정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일자리 정책은 사회적 기업이 붙어져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 기업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졌고요. 이명박 정부를 거치고,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현 정부까지 왔는데, 이 정권이, 이 예산이 한 번도 안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경주에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이렇게 안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사회적 기업이 우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많이 쓰는 업종에서는 사회적 기업 하면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 이제 소셜 비즈니스, 이제 착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품들이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윤리적 소비 시장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일반 시민이 우리가 푸드앤 디자인 협동조합 도시락을 팝니다. 일반 시민이 우리 제품을 살 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식재료를 쓰는 것도 있고 누군가에게 해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제품이 샀을 때 누군가에게 고용을 만들고 누군가 소득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사시겠죠. 소셜 비즈니스. 그러면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이런 겁니다. 이 제품 사면 당연히 우선 구매가 되지만 이 제품 사면 살수록 지역에 고용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는 관점에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가 우리가 해야 될 판매에 대한 전략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나는 고용에 대한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거를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사회적 기업은 법인이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안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라는 부분들로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지역 자원을 해결해서 고용을 하면서 생산 판매과 소비까지 연결해야 하는 부분들을 윤리적 소비 시장이라는 부분들에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하고 내일까지 강의를 제가 계속 내일 첫 타임까지 할 건데요. 강의 자료를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얘기하는 거는 부분들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커피 업종 확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식자재 확대하는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 하시면 안 되냐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래 얘기죠. 다른 회사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 말고 다른 회사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디테일하게 어떤 취약계층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고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해서 오래 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선구매를 계속해서 공공시장을 연결하라는 얘기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많이 있으니까 따오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성장 가능치를 보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기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업무 요청해서 마주치면 제일 어려운 게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하고 이게 부딪히면 어려워요. 이게 단타로 사업을 설계하고 최대 이익, 최대 마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되면 지원을 해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이 기업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신들 정말 지역에서 제가 나늘고 긴다는 장사의 신들을 웬만한 분들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제가 1년에 한 300명 정도를 만납니다. 경상북도 전역에서. 교육도 하고 방문도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심사도 보고 중앙에서도 심사를 보고 보면 다 만나겠죠. 장사의 신들은 한 업종 오래 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어떤 목표를 보고 딱 정리하고 하고 다른 업종을 전환하고 10년, 20년, 30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법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현장에 가보실 거예요. 그 토요일날 경북 지역에 어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현장 탐방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 일반적인 자원과 역사적인 부분들을 스토리화해서 이거를 인적 자원을 연계해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포항, 경주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이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되든 생태 자원이 되든 어떤 부분들을 연계해서 상품화를 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스토리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럼 사회적 기업은 사업 계획서를 만드거나 비즈니스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이롭게 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을 이롭게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계 어떤 자원들과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에 녹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역을 이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예시가 있으면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은 이런 꿈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 1섹터, 국가에서 직접 하는 시장 말고 영리, 기업들이 하는 시장 말고 유럽에서는 100년 됐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사회적 기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입니다.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보면 선키스트, 우리 많이 마시죠? 선키스트가 시작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회적 기업인데 유럽에서 얘기하는 게 한 지역의 규모의 30%, 30%의 시장은 협동조합끼리만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농산물을 만들어요. 농산물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낙농공을 합니다. 젖소를 키워서 낙농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우유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서 그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게 넘겨요.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서 학교 급식으로 넘겨요. 학교 급식에서 문화 활동을 사회적 기업으로 넘기고 문화체 활동에서 그런 육아랑 돌봄이랑 복지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에 사용하고 이 학교를 청소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에 사용 이런 부분 어떤 업종과 업태들이 지역 사회들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원재료들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경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 이게 돼야 30% 정도 규모가 돼야 뭐냐면 이겁니다.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세계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OECD 가입 국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왜 무서운 얘기가 숨어 있냐면 유럽의 협동조합이 100년 됐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산업 구조가 유럽에서 산업화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들이 먼저 겪었어요. 산업화의 문제, 양극화,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겪었고 대형 자금들이 지역을 경제를 장악해버리면 중소업자들이 못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협동조합이 지역의 그런 생태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거죠. 여기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이 못 들어온다니. 우리 계속 대기업에서 골목상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빵집 못하게 하고, 커피숍도 더 자꾸 못하게 하고, 거리 제한하고, 대형 마트 못 만들게 하고. 왜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 편한데. 그들이 돈을 쓰면 더 편한데. 지역의 돈을 싹 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고자로 지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지역 간 안에서 어떤 경제 단위를 장악해서 정리해서 그 부분들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라는 얘기고요. 유럽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은 걸 본 게 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이 일시적으로 불이 났든지 일시적으로 힘들었어요. 이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여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근로자들을 다른 사회적 기업이 다 고용 승계를 해서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고용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위기가 생기면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력들을 나눠서 대신 고용해주고 있다가 다시 자리 잡으면 다시 보내줘요. 그 얘기 뭡니까? 고용의 연속성을 해주든지.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얘기들 하고 있어요. 내일 혹은 오늘의 강의를 할 때 할 수 있다면 현대그린푸드하고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하고 경상북도하고 180억 정도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 간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역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경북의 사회적 기업이 종합 202개가 있는데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법인이니까 뭘 하겠습니까? 렌트카를 이용하겠죠. 요즘은 렌트카가 대세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200개에서 두 개씩만 렌트카를 사용하는 거를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200대의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하나를 즉시 만들 수가 있다니.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꿈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어떤 걸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되고 합의가 되는 것들이 필요한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기업 하나가 잘 살려고 하면 제가 이제 할 때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하고 가격목센터하고 종합상사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을 내주고 사업을 위탁시키고 원재료를 막 주고 돈도 안 되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해요. 막 원망 듣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돌리려니까 뭐냐면 규모가 나와줘야 돼요. 경주에서 사회적 기업이 50개 이상 넘어가줘야 힘을 쓸 수 있어요. 포항에서 사회적 기업이 50개, 100개 넣어줘야 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만의 거래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 네트워크에 의해서 나의 매출의 절반을 네트워크가 책임지면 사업의 위험성이 굉장히 줄면서 나는 공공영업이든 민간의 영업에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출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합의적인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보면 사회적 경제과가 생겼어요. 말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다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역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다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 아니고는 앞으로 안 나올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소상공인을 창업해서 몇 명 고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창업자들을 전부 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창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하시는 분들이 긴밀하게 긴밀하게 연대성만 찾으면 고용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딱 4시가 됐는데 좀 쉬셔야겠죠? 좀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의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 우리 기업이 착한 이유가 장애인 고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0%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시설비와 인건비를 어디서 지원받았냐? 100%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잘하고 있는 거, 시장 점유율 3위, 생산력 1위, 새싹, 이 새싹, 어린잎 새싹을 생산하는데 30억 정도 매출을 합니다. 시장 점유율 3위, 생산력 1위입니다. 근데 여기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지만 그런 이런 거죠. 중증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는 시설비도 국가에서 왜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특이한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경북에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인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앞으로 경쟁력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죠.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7곡에 있는 제일산업입니다. 여기는 매출액이 70억 정도가 종이컵으로만 매출액을 70억 합니다. 이게 이제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롯데마트하고 이런 데 대기업하고 MO에서 납품처를 확대한 OEM 생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장애인 포준사업장으로 90%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하는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공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의 우선구매는 3%의 권고입니다. 3%를 사라고 공고시키는 거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5%의 의무입니다. 자, 5%의 의무면 총 예산의 5%는 중증장애인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도 가지고 있으면서 롯데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 통하는 거예요. 포항에 있습니다. 카리타스 보호작업장. 그러니까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들은 여기는 이제 그 화장지하고 복사용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시장에서 많이 사줍니다. 중증장애인 5% 의무니까요. 이게 이제 상주에 있는 희망세상 보호작업장. 맨 처음에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들은 1기 사회적 기업들이 많습니다.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거죠. 이런 회사들은 뭡니까? 시설비도 국가에서 주고 인건비도 국가에서 주고 그러니까 우선 구매에 대해 1위가 돼 있으니까 성장하기에 우수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돌았는데요. 이제는 막 이런 기업들이 돌을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다 돌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안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살아남고 있는 기업들은 드림 해피워커라고 이제 집수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집수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청소 방역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청소 방역이 이제 이렇게 되죠. 원자력에 하늘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에 청소를 방역하거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해서 청소 방역을 확대하겠죠. 그리고 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구매해서 판매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경북에서 우리가 지금 좀 늦은 거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경북이 늦은 게 시설 관리, 청소 방역하는 부분들이 취약해요. 경북이. 다른 지역은 그 시장 비율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탁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병원, 학교, 관공서, 시설 관리가 모두 다 위탁돼 있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게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포항에서 청소 용역하는 사회적 기업이 예비로 있다가 사회적 기업 인정 못 받고 종료된데 이런 얘기들이죠. 여기에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ABC 심사를 해보면 ABC 업체가 심사를 도르고 일반 업체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죠. 청소 방역 업체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100% 저소득층을 고용했습니다라고 사회적 기업 인정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얘기했죠. 전체 고용의 50%만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사회적 기업 해줘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주느냐? 청소 방역 업체를 다 조사해보니까 청소 방역 업체 특수성상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인 거예요. 이 기업이 100% 고용했다고 했는데 옆에 다른 청소 방역 업체를 다 조사해봐도 다 취약계층을 100%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뭡니까? 다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만으로는 못 밀어준다. 그래서 이런 거죠. 보통 이런 청소 방역 업체를 확대하려면 이 팁을
딱 알면 알아들으시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보면 자활수급 대상자들이 있어요. 자활수급 대상자들은 뭐냐면 이 자활수급 대상자들을 고용하면 우리가 월급을 주면 수급이 탈퇴가 돼요.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고 있던 생활보조 비용들을 사회적 기업이 와서 탈피를 시키니까 이중의 효과죠. 일자리도 창출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나가고 있던 그런 부분들 예산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무조건 사회적 기업 내줍니다. 근데 지역마다 자활센터가 2개씩 있고요. 자활 참여자들이 한 2, 3천 명씩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다들. 예, 요런 영역. 청소 방역 영역이 아직 경북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죠. 문경에 있는 행복한 일터인데요. 이 부분들도 청소, 위생 방역 영역인데 주력이 이제 그 건물 위생 관리하고 소독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특징들이 문경에 있는 학교 시장 80%를 구매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장 80%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 용역 회사입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커요. 서울에서 코레일이 700억 예산 중에 300억 원을 사회적 기업에게만 제한 입찰, 사회적 기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큰 지역이 있느냐 하면 생각보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많아요. 원자력 계열사들만 해도 엄청난 시설 관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다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그 물량을 총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인정된 사회적 기업이 보시면 문경에 있고 울진에 있으니까 뭡니까? 나머지 지역은 이 업종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저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요게 이제 돌봄업종이라는 얘기인데요. 돌봄업종 앞으로 이 사업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어나면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고요. 태어나면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고요. 각종 교육 바우처를 지원해주고요. 나이가 들면 장기요양 집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치매가 되면 주간보호를 지원합니다. 이 예산이 1년에 6조 원, 지금 국가에서 6조 원 정도 쏟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느냐? 앞으로도 더 많아진답니다. 왜 많아지냐?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계 장비가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 시장 내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휴먼 서비스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시장의 소요가 계속 생기는. 예전에는 가족이 8명, 10명이 있어서 몇 명이 빠져도 한두 명 케어가 되는데 요즘은 치매가 한번 걸리면 안 돼요. 케어가 안 돼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 케어가 안 돼.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비용을 주고 막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구에 보시면 A 받아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거죠. 국가에서 하고 있는 표준을 최대한 잘 받고, 우리가 경북에 이런 돌봄업종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원래 보건복지부 평가 A를 받았어요. 전 항목에.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전략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국가 치매센터하고 요양병원하고 복지시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공약이 돼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위탁을 준다. 그럼 사회적 기업은 뭘 준비하겠습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 지침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북에 있는 돌봄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표준화 잘하고 있다,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쪽이죠. 토요일 날 가급 찍으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강의도 할 거고요. 사례로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안 믿었어요.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영농조합법이 안국공인데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컨설팅을 누가 잘못했어요. 사회적 기업이 개인 소유가 되면 좋게 들리겠습니다. 역으로 계신 분들이. 자, 사회적 기업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구매를 확대시키는데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잖아요. 영농조합법이 안국공. 국가 사업을 보조를 받는데 개인 사업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컨설팅 할 때 이렇게 했대요. 생산 실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법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더 실명이 강화되지 않겠냐. 이거는 개인 사업자일 때는 이게 우수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 표기제에 대한 개념이 됐지만 전체 국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그 영주 농산물 생산자 영농조합으로 바뀌어갖고 이런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들로 가는데 이여기 대표님하고 같이 이 사회적 기업 빼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어요. 흑사랑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2015년도에 농림부의 부자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시설비 10억을 받았습니다. 자, 농림부에서 시설비 10억을 받아서 시설을 올리고 그 시설에 바로 몇 달 차이 내로 바로 사회적 기업을 붙였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붙이고 인력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10억 사회적 기업, 농림부에서 10억 시설비를 받아서 시설을 다 짓고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인력을 사회적 기업 인력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 2년 내로 목표가 이거였어요. GAP 인증. GAP라는 게 앞으로 유기농이 축소화되고 GAP라는 게 생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그거에 대한 표준 제도화인데 민간에서 최초로 우리는 이거 만들 때부터 사업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GAP 인정받고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6차 산업을 인정받고 사회적 기업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5년도 설립했을 때 8천만 원 매출해서 2016년도 15억 매출로 확대되고 2017년도 이제 1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강의하면 아무도 그냥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안 믿어요. 농업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도청에서 농림부 정책이 6차 산업으로 지금 시행되어 있는데요. 100억대 매출을 낼 수 있는 100개의 영농조합을 전국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농림부의 목표입니다. 즉 뭐냐면 개인 농업인들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법인화로 바꿔서 법인으로 지원시켜서 농업도 기업화 단위로 법인화대로 규모화시켜서 농업을 확대시키는 게 선진 농업이라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미 제도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시설비를 받아서 안전자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농어촌 공사 이런 데서 생산과 위탁과 가공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맡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던 부분. 그래서 이틀 후에 목요일 날 오실 거예요. 강의를 오시는데 여기 나우 대표님하고 여기 대표님, 안국공 대표님이 두 분을 불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비스하고 IT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농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그날 이제 여기를 가서 실제로 시설도 보시고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보시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된장, 고추장 만드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락도 하고 식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식품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제조 사업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그 외국은 뭐냐면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지역에서 얘기하는 할머니들이 만든 전통 된장 그거 담아서 팔면 불법입니다. 포장해서 팔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식품 사업이 강화가 돼요, 지금. 왜냐하면 먹거리가 대한 부분들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금 경찰의 4대 악 중에 하나가 불량식품입니다. 즉 뭐냐면 식품 제조 인허가를 안 받은 업체들은 다 도태시키고요. 그 다음에 GAP라고, GAP 말고 해썹이라고 해갖고요. 지금 1층에서 해썹 받았지만 해썹이라고 해서 식품을 2018년 12월까지 고용 1년 6명, 매출액 1억 이상 되는 회사들은 제조업은 다 해썹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다 영업정지가 다 없앱니다. 근데 개별 농업에서 이걸 따라갈 수 있겠냐? 개별 농업에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농업을 바라보는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이 해보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농업기술센터부터 농림부 예산을 보면요. 여성농업인 시설보조사업 5천만 원, 3억부터 5억, 10억까지의 주려고 하는 예산 억수는 많은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답니다.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던 농정과에 가보면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 왜냐면 전부 다 보조금 줬보면 보조금 떼못 보든지 보조금 집행을 엉망하게 보든지 아니면 영수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난리고요. 한쪽에서는 없어서 난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육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얘기들이. 자, 이제 이때 여기 갈 겁니다. 예천에 있고 회롱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원과 지명들을 잘 이용했던 사례인데요. 이게 예천에 여기가 지명이 용궁면이에요. 예천의 용궁면인데 처음에 예전에 저희가 도에 이제 용역 사업을 할 때 용궁 면장님이 저를 불렀고 저희가 갔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했대요. 농림부에서 예산 7억을 줘서 우리밀 가공하는 공장을 제조업 공장을 세웠대요. 세웠는데 자기는 면장님이 소득방하고 만들어갖고 세우면 우리밀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북의 농업이 문제가 뭐냐면 경북은 전부 다 산림지역이라서 농업이 경쟁력이 경남보다 못합니다. 경남이 평지가 많고 호남하고 경남이 농업 경쟁력은 이미 다 잡았어요.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수상식물을 키우는 제도가 아직 경북에서 확 보급이 잘 안 돼 있어요. 경남에 가면 유리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이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든데 우리 밀을 경남에서 이미 전량적으로 생산해서 대기업이 다 납품하고 있어서 납품할 데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냐가 최초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밀 가지고 만드는 거를 해서 그 경북대학교에 얘기해서 레시피를 받아놨더라고요. 레시피를 받아서 이걸 만드는데 지명, 회롱표, 용궁면이니까 별주부전하고 연결해서 얘기가 이제 용황님도 드시지 못한 토끼 감빵 이렇게 해서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밀과 팥을 직접 생산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고 이렇게 상품 몇 가지 했는데 이런 거죠.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았겠죠? 예산을 받았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바로 사회적 기업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나와요. 포장 용기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법인을 제가 만들어줬고 이 사업계획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이래 된 거죠. 이게 대박이 났냐면 경주빵 같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시단위는 지역 특산품 등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단위를 가보면 왜냐면 좀 힘 있고 사업하신 분이 이미 특산품 등록을 다 해놨거든. 해놔서 더 많이 이제 더 등록하기 힘든데 군 단위는 지역 특산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업을 만들어서 특산품 등록하면 특산품 등록이 돼요. 우선으로 되면 이런 거죠.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샀겠습니까? 처음에 첫 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샀죠. 군수님이 답례품으로. 그 다음에 출장 온 공무원이 사가고, 출장 나가는 공무원이 사가고. 그게 처음에 이제 1억 5천에서 2억 됐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관광지로 대박 났어요. 그 가면 폐간이역에 무상으로 입점을 시켜갖고요. 벽에는 별주부전을 쫙 그려놓고, 용암이도 드시지 못한 토끼 감빵을 해놓고, 그 다음에 토끼 감빵 생산하고 커피를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 회롱포가 거기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들렀다가 사람들이 거기 가게 되죠. 거기 가니까 뭡니까? 순대국밥을 먹게 되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매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고 성장적인 부분도 안정적인데 이면적으로 이런 거 있죠. 안에 이사진들은 지금 싸우고 난리 났답니다. 이사진들을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역에 이제 소득반하고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15명인가를 이사를 넣어놨으니까 그 안에서는 좀 싸우고 그래도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지역에 유유되고 있는 시설들, 어떤 지명들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지역 개발에 대해서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낙후되거나 버려지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연계해서 확대해 볼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들. 근데 여기를 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기획하시다가 사업 계획서를 내 머릿속에 이만큼 있는데 못 내리겠다고 해서 찾아오시면 제 직원을 붙여드려서 사업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릴 텐데요. 사업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없어요. 사업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겠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업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표들은 모르고 옆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 잘 안 돼요. 늦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이 얘기를 인터뷰를 받고 손으로 풀어갖고 이 부분들을 안착시켜 주는 거는 빨리 갈 수 있고요. 합의를 해. 그러면 이 기업 절대 안 힘들어집니다. 기초가 있으니까. 가서서 한번 지역개발 앞으로 그런 게 많다는데요. 저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요. 뉴스에서 보면 이런 게 보여요. 학생들이 지금 부족해서 계속 학교가 폐교가 돼요. 폐교가 계속 되는데 이거를 아무 데나 못 파니까 교육청에서는 임대를 주면서 계속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나요. 이제 팔아라고 앞막이 돌아요. 근데 파는데 두세 군데 판대요. 법으로 팔아주는 단체가. 문화예술. 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하는 공간으로 쓰는 거는 임대가 된대요. 두 번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은 된대요. 세 번째가 농업 생산시설. 영농조합법인이 농업 생산시설을 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제조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폐교를 연결해서 하시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영농법인은 같은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 기반이 있어서 5명이 공동 출자를 하고 5명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이 커지면, 뭐 협동조합 강의를 하실 건데 사업이 커지면 이 5명하고 경영을 분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5억 미만에, 이런 거죠. 5억 미만의 장목반들이 공통적인 목표에 공통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농업회사법인보다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 거 맞죠? 공통적인 사업을 연계하는. 근데 대담이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법적 요건이 똑같아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한 명이 9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부채라든지 채무라든지 대출을 땡겨오는데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협동조합 수업 들으시더라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시면 어려워요. 이런 거 막 받기가. 자, 대표자가 변제 책임을 진다 해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의 1인 초과 지분이 3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다 나눠놨죠. 대표자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다 알아서 저는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중기청 대출과 사회적 전량 대출 2억을 받았고요. 다른 자금 2천만 원 받아서 2억 3천만 원 실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협동조합은 가서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알고 신청하면 해주고 그냥 신청해갖고 질의가 막히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겠다 하면 너무 아직 협동조합이 제도적으로 중기청과 이런 쪽에서 지원기관에서 안 받쳐져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보기에는 공익성이 있어서 협동조합이 좋아 보이나? 협동조합이 저희는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커피숍을 하고 다른 초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했던 팀들이 전부 다 협동조합 이슈가 돼가 협동조합 만든 팀이 다수가 있는데 그 팀들이 전부 다 대출에 가서 다 계속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쉬었다 해야죠. 조금만 쉬었다고 저희 6시까지 책임지고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 청도에 있는 성곡권역 영농조합 법인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수몰 지역에 있는데 이제 예전에 농림부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어요. 권역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포항에도 지금 저기 기계
포항에 기계면에 아주 농촌 권역 개발 사업이라고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70억 정도를 시설비 지원했던 것들을 보통 경북에서 한 80개 정도 소에 지금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들이 여기만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전기세를 내고 운영비를 내고 있는. 그러니까 70억, 80억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주겠냐면 지역 공동체가 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원래는 건데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던 부분들이 이렇지만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업을 믿고 맡길 때가 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업장들을 주면 좀 주민들하고 나누면서 주민들과 소득을 연계해가면서 이 사업들을 지속 가능하게 체험이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운영하기를 희망하는데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이거를 지역에 이제 목욕탕을 만들든지 막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 목욕탕을 운영할 비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농림부 예산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지역 쭉 가다가 창고 큰 데면서 창고 다 폐 창고처럼 있는 데는 그 5억에서 10억씩 다 농림부 예산 지원 받은 창고들입니다. 근데 이거 운영할 방안들을 안 찾고 그냥 막 예산이 내려오니까 교부가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 창고를 기업에게 위탁을 주면 불법이에요. 다른 데 임대 주면 불법이에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한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농촌 견약 개발 사업에서도 여기 위원장님이 잘 생각했던 게 사회적 기업을 안에 2개 만들었어요. 그게 농촌 권역 개발 사업 하는데 수몰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전효성 씨를 불러갖고 청도 코미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코미디 공연하는 극장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청도에서 청도 IC로 차로 40분 걸려요. 청도 IC에서 굉장히 오지거든요. 그 오지에 연간 한 20만 명 정도가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왜 오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죠. 그 수도권 외 지역에서 코미디 공연을 하는 데가 유일한 데였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버스 타고 산악회나 이런 데서 쭉 다니면 실제로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 다 여기 들러서 공연을 보고 공연을 받으면 여기가 오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연을 받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하고 체험장을 해갖고 하는 부분들 숙소 이런 것들도 되고 결합되어서 이렇게 공연하는 부분들도 되고 여기 공연하는 하는 직원들은 서울에서 KBS, MBC 이런 SBS 그런 코미디 시험을 쳐서 떨어진 희망자들을 근로자로 일자리 참 근로자로 해서 공연을 해서 여기서 발굴되어 있는 코미디언이 억수로 많아요. 다시 서울로 간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잘 돼서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부에서 100억 원을 줘서 다시 코미디 박물관을 짓는 겁니다. 청도에. 그러니까 메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역사회 개발로 좋은 이유들이 요렇게 이제 여기가 식당이 있고 이게 피팅룸이고 강의룸이고 체험룸이고 이 일대가 전부 다 관광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는 것들이 수몰 지역이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짓겠죠. 외지인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되고 상권이 조성되고 뒤에 전원주택이 제공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관광지가 되니까 땅값이 50만 원 하던 게 300만 원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귀향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역. 그리고 청도군에서 20만 명 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분 걸리던 거를 대구에서 산을 뚫어갖고 10분 만에 돌을 수 있도록 도로를 다시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농촌 권역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댈 수 있는 8억에서 10억 이거 밥 8,000원 주고 팔아갖고 10억 올리면 굉장한 겁니다. 올리고 코미디 공연에서 10억 올리고 20억 정도가 벌어지면서 여기에 한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오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되었고 도로가 뚫리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다시 도시에 나갔던 자녀들이 물론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속을 받으려면 뭡니까? 서로 돌아서 다시 농사를 짓고 다시 미나리, 청도 미나리를 다 계속 생산하고
그것들을 식당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가 잘 연계됐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위원장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쏘인 거죠. 여기에 다 올인한 거죠. 매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됐던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농촌 지역이 앞으로 농촌 지역이 농림부에서 예산은 정말 많아요. 많은데 맘만 먹으면 5천만 원짜리 소득 그 인가공 사업 지금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뜨는 것들이 식품 제조가 돼야 되니까 된장부터 지금 즙 있죠. 우리가 먹는 즙 그거 그냥 집에서 짜면 다 불법입니다. 제조시설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돈이 얼마 안 들면 다 제조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예산을 계속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어. 이런 겁니다. 마을 방앗간 이렇게 만들어가 5천만 원을 받아가 접 짜는 거 넣고 고추 장비 넣고 이런 거 넣어갖고 제조시설 허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떡집하고 방앗간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소규모 방앗간들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시내에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모여서 혹은 누군가가 분야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하는 제도를 안 알려주는 게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죠. 그 관광지에는 이제 이런 고택들이 많아요. 안동에는 SK가 고택들을 20개를 받아갔고요. SK가 총 예산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안동시하고 국비가 한 60억 정도 됐고 SK가 40억 정도 내갔고요. 고택들을 모아내갖고 고택 체험하는 연수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기업이고요. 경주에도 이렇게 이런 고택들을 모아서 고택 관광을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고택들이 관리가 안 되고 흩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위탁 관리해주고 우리가 운영할게. 위탁사 계약서를 맺고 이제 그 숙박을 연계해서 판매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공연하는 것들도 이런 거 대구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방과후 수업이 초등학교에 보면 방과후 위탁되는 것들이 방과후 교육에서 미술, 음악, 예체능 이것들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줬고 만드는 방과후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방과후 수업들을 이러한 공연 기업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에는 이런 게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위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기니까 운영의 질들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법인 사업자들에게 위탁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음식 체험, 교육, 연수, 식당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전통 음식을 교육해주는 교육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까지 연결해서 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형태. 이게 문화예술 업종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북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그런데 문화예술 업종의 사회적 기업이 폐업률이 더 높습니다. 생존율이 더 낮고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서비스를 비용으로 주기에 아직 우리 국민들이나 성숙도가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면 내가 보고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면서까지 문화적인 가치를 비용으로 줘서 아직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취약한 게 문화예술 업종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역에 이제 이런 분들, 각 지역 보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효수 선생님도 그렇고, 각 소설가들도 그렇고, 지금 TV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그런 이런 그 문화예술이나 어떤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인프라가 있던 분들을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그분들과 뭐 사업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요즘 뭐 문학관이 되든 뭐가 되든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으면 이런 거죠. 욕은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청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줬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청도 국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배타적인 것들 많죠. 지금 기농 기촌하는 사회적 기업들, 기농인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기농인들을 잘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배타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을 개발하고 농업을 확대시키거나 문화예술을 확대시키거나 농촌 체험을 확대시키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전무하고요. 제대로 된 시설이 전무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건 또 사실인 거죠.